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움되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최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 같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한국의 위상이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세계 의료계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어 K-메디컬에 대한 찬사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뛰어난 ICT 역량을 활용한 K-방역과 선진 의료 시스템 덕분에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모델로 삼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도 전세계, 특히 의료체계가 약한 나라들의 도움을 주며 이미 전세계적인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 개발을 도와준 한국 의료 전문가에게 보건 분야 최고 훈장을 주었고, 아프리카 코로나 전사로 칭송받고 있는 존 응칸가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아프리카의 신종 코로나19 대처를 도와준 방역모범국 한국의 지원에 정말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팬데믹 위기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메디컬 강국 한국이 있기까지 우리 의료계는 선진국의 의료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현대의학의 도입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거의 100년이나 뒤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대의학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00년대 대한제국 말기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수립 후 20년이 지난 195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들도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선망이 생겨 돈이 있다면 해외에 나가 진료받는 것이 당연시 되기도 했었고, 실제 의료 수준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한국 의료계는 해방 후 5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지금 전 세계에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포기한 환자를 소생시키는가 하면 의료본부장 출신 의사들이 수술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놀라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분야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기적같이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 2005년에 발생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었길래 전 세계 의료진들이 한국 의료 기술에 충격을 받았다고 극찬하는 반응이 터져나왔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05년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장기 이식센터 간 이식팀 의료진들이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배우기 위해 삼성 서울병원을 찾아 약 한 달 일정으로 연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센터장인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는 신장이식 거부 반응을 제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의학계 권위자이지만 한국은 생체 간 이식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수술 성공률과 생존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 연수국으로 한국을 택했다라고 말해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간 이식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독일 하노버 대학 의학팀도 이미 오래전부터 수술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간 일부를 떼내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듀얼 간 이식, 즉 2대1 생체 간 이식 수술인데요. 재미난 사실은 이 수술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서울 아산병원 이승규 교수가 1992년에 하노버 대학에서 간 이식 연수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독일 의료계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스승과 제자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실제로 한국 의료계는 최근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포기한 환자들까지 끝까지 살려내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미국 10대 병원으로 꼽히는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한 생체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한국 아산병원에서 치료해냈고, 말기 간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칠레의 한 환자도 한국 의료진들의 노력 덕분에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기술은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욱 빛이 났는데요.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러시아 국적의 60대 중증 간암 환자가 한국에서 코로나19와 간암 치료를 모두 성공리에 받고 돌아가는 기분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과거 의료 시스템과 기술을 배우던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포기한 환자까지 살리고 있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내 병원을 찾아오는 외국 의사들의 발걸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국내 의료진의 치료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 된 것을 반영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권위 있는 해외 의료 전문가들도 학술 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올 때마다 항상 놀라운 경험을 한다. 복강경 장비를 이용한 한국 의료진의 우수한 간 이식 수술 기법은 아무리 배워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며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간과 관련된 질병뿐만 아니라 위암부터 다양한 외과 수술까지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웬만한 수술 실력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가장 많이 맡았던 위암 관련 권위자인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은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미국이 아닌 한국 대학병원 교수에게 수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의료진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건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게 2008년 일이라고 합니다. 10년도 더 된 그 시절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수술 실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의료진들은 외과 수술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고난도의 수술인 휘플 수술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장의 일부, 담낭, 담도, 십이지장, 췌장 두부 및 소장 일부분을 절제하고 남은 췌장과 담도, 위장의 소장을 문합하기 때문에 개복 수술로도 복잡하고 쉽지 않은 수술이지만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복강경 수술 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로봇 수술 등을 활용해 전 세계에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의료진들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까지 잘하자 전 세계의 수술 로봇 사용법을 전파하는 총괄 책임자 질리언 덩킷은 한국 의사들과 협력해 국제 로봇 수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의료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집중은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전문 병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절개 축주 수술학회 및 영국 왕립의대병원은 국제훈련센터로 지정받은 우리들 병원에는 매년 20여 명의 해외 의사들이 장단기 연수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나 한국의 K-메디컬 자랑은 이렇게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통계 지표로 간단히 살펴보면 암 환자 생존율은 절반이 훌쩍 넘는 68.1%로 전 세계 암 치료의 표준을 바꿔냈고 임상시험은 세계 5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K-메디컬이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자 그 결과로 외국인 환자가 연평균 34.7%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꽤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검사 및 진료 시스템이 세계 각국이 찾는 표준 모델이 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접목된 워킹 스루, 드라이브 스루였을 겁니다. 빠르고 안전하면서 정확하게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었던 혁신적인 진료 시스템을 찾아낸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료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최근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척추 수술 로봇을 활용해 수술의 정확도를 높여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고 있고, 카이스트에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영상 AI 진단 기술까지 개발해 미래 의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만 집중한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어려운 국가의 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하고 또 해외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 의료진들 덕분에 머지않아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의료 관광의 중심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해 철거를 명령했다. 베를린 미테구는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미테구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코리아 협의회에 청구하겠다고 했다. 미테구는 철거의 임의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가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동상 설치에 동의했는데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발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의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설명이 담겨있다. 미테구청의 철거 공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의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나왔다.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가토 가세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 독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덕 일본 대사관은 최근 베를린 당국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 협의회 측은 애초 허가 과정에서 설명문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코리아 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는 우선 미테고와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예술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코리아 협의회가 독일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쟁 시효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공공장소를 두고 했다는 지적은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협의회는 현지에서 연대해온 50여 개 시민단체와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철거를 보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내는 방안도 구상 중인데 아직 법률 장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코리아 협의회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 계좌로 모금도 시작할 계획이다. 베를린의 소녀상은 지난 7월 미테구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됐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소녀상은 지하철역 인근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지역 시민의 접근성이 높다.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1년으로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1. 외국 자본의 낙도 땅 매수 감시 강화 추진. 한국 현재 일본 정부가 국경에 해당하는 낙도나 자위대 기지 주변 등의 땅을 외국인이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전날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오코노기 하치로 국가공안 면장에게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안위는 이달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내년 정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 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새 법은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이 되는 국경 지역의 낙도와 자위대 관련 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을 안보상 중요 시설로 지정해 주변 토지 소유주 국적 등을 조사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해당 지역의 땅을 거래할 때 매수 계획을 미리 제출토록 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국 자본의 토지 매수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 테러와 범죄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관련법 제정을 검토한 배경을 전했다. 앞서 루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현지 탐방 기사를 통해 대한해협에 위치한 스시마에서 한국 자본의 부동산 매수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기사를 쓴 미야모토 마사미 편집위원은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는 스시마에서 일본인이 없어져 한국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스시마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음을 울렸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관련 기사에서 국경 낙도와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 외국 자본이 토지를 인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나가사키현 스시마의 해상 자위대 기지에 가까운 토지를 한국 자본이 사들이고 홋카이도 수원지와 산림을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사유지의 경우 현재 국가가 소유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는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법이 제정되면 안보를 명분으로 토지 소유자의 국적, 외국과의 관계, 구매 목적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 전자파 누적 막는 전자전 부대 거점 한 곳에서 8곳 확대. 일본 방위성은 전자파로 적의 공격을 막는 전자전 부대의 거점을 현재 한 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고 이혼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국 8개 전자전 부대 거점 중 5개를 일본 서남부인 규슈와 오키나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동중국해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내년에 신설될 전자전 부대 사령부가 들어설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를 전날 방문했다.
기시 방위상은 도쿄도에 있는 이 주둔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상대방의 전파 이용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전투를 우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아사카 주둔지에 배치될 사령부 외에도 내년 3월 구마모토 현ken군 주둔지에서 8명 규모로 창설되는 부대를 포함해 규슈와 오키나와의 5개, 홋카이도의 1개의 전자전 전문 부대를 신설한다. 현재 일본의 전자전 부대 거점은 냉전 시대 구소련의 군사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홋카이도 1개소 밖에 없다. 앞으로